제가 이거 실제 경험한 겁니다. 안방에 누워서 진료받고 집에서 약 수령. 언제 했었냐 하면 이제 제 이름이 적혀 있죠. 코로나 때입니다. 한번 저야 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뭐 감기약도 처방하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감기약을 한번 처방 받으려고 이거는 올라케어라는 그 업체였는데요. 그 앱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접속을 했더니 바로 그냥 접속이 자동으로 될 건지 집 근처가 될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집은 합정동인데 송파구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이제 접속이 됐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전화 진료입니다. 비대면입니다. 뭐 화상 진료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담당 그 개원 의사가 어떤 이유로 했냐. 제가 뭐 감기 증상이 있다, 콧물이 난다 그랬더니 뭐 평상시에 먹는 약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클로로페니라민 같은 거 잘 먹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그거를 먹는다 그랬더니 그거 3일치를 처방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전화는 끊고요. 처방전이 이 핸드폰으로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그 처방전을 자기가 직접 약국에 갈 거냐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무데나 뭐 자동으로 연결하는 약배송을 시킬 거냐 약배송을 시켰더니 그 근처 지하철에 있는 송파구 역 지하철에 약국이 연결됐고 거기서 바로 연결돼서 집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약배송이 코로나 때 됐습니다. 일반인도 저 같은. 근데 지금은 저거 딱 금지시켜놨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이제 4P라 그러는 게 지금 미래 의료입니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맞춤 예방 치료죠. 그러니까 4P가 이제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지금처럼 뭐 보건소에서 캠페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으로 의사가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참여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의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현재 문제는 내가 전화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밀리그램 먹고 있는지를 헷갈려서 다른 2배를 불러 이제 반밖에 안 불러도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지금은. 근데 내 의료 정보를 내가 디지털로 갖고 있어서 그걸 보내서 의사가 직접 본다 그러면 그런 실수는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유전체,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내가 나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 보건소, 병의원, 검진센터, 건보공단에 나의 정보는 다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 정작 나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미국은 이제 뭐 이미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서 오바마 케어에서 2010년부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나 LA의 시더사이너스 이런 전국 여러 의료기관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자기 의료 정보를 그런 것들이 애플의 헬스하고 건강이란 앱으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종이로. 저도 이제 제 환자도 그저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진료할 때 암 환자 진료할 때 아산병원에서 200페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마이 차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디지털 폼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의원과 병원 이 진료 전달 체계를 어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에서 저희한테 오는 걸 그걸 일부러 막아놨습니다. 근데 제 환자들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형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도 오고 아산에서도 오고 삼성에서 오고 근데 그걸 보건복지 일부러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아주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부가 만들어 의료정보 채달 외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놔서 여전히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계속 이런 활동을 했고 의료기관 내 환자의 개인정보가 스스로 검색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된다. 국회 토론에서 이제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제 주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지난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름도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는 걸 이제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정보, 개인의 건강 정보, 공공기관 정보를 다 이제 동의만 하면 수집을 해서 이걸 둬서 이걸 결국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실 정말 그럴듯하게 출범했습니다. 2020년부터 출범을 했죠. 벌써 이제 4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만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 해 2021년부터는 이제 저 같은 애플 앱 등이도 이제 쓸 수 있도록 네, 이제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건강 기록 앱은 보면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를 한눈에 이렇게 돼 있죠.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약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의원에 갔던 저 병원에 갔던 지금 여기 혹시 나의 건강 기록 앱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지부가 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홍보 안 하거든요. 홍보를 하면 큰일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고 몰래 하고 있는데요. 이 투약 정보 저희 아버님 것도 이제 옛날에 투약한 정보를 보려고 저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딱 받았더니 단 1년치만 서비스가 됩니다. 다 그렇게 놨더라고요. 왜 2년치는 안 되고 3년치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복지부가 하면 다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가 서비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뭘 처방받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들어간 건데 그거는 일부러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 안 보여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했던 정보들 다 가르쳐 주고요. 예방접종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진료 이력 가르쳐 줍니다. 단, 내가 어느 날, 어느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했다는 것만 가르쳐 주지, 그 혈당 정보는 안 가르쳐 줘요.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내가 검사를 했는데, 그게 7인지, 뭐 6인지는 안 가르쳐 주고, 당화혈색소를 그날 검사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병원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는 병원에 있고, 지금은 현재는 단 1000개의 의료기관이 연결됐다고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들어가 봤더니 1000개의 개인 의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나 이런 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는 현재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장 최근에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앱에 보면 항상 리뷰가 있는데 3.4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정상적 로그인 상태에서 뭐 앱 내 뭐 시작이 버튼만 누르면 뭐 이렇게 플랫폼 토큰 생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뜹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도 특별히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겠죠. 바로 답변하고 바로 수정했겠죠. 예, 계속 고쳐지지가 않고 있고요. 여기는 건강검진 과거 기록이 너무 부실하네요. 콜레스테롤 수치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어요. 키, 체중 기본적인 수치만 입력돼 있어요. 원래 정부가 하는 건강검진은 그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검사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 검진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검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체중, 시력만 나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서비스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불편을 드려서 뭐 죄송합니다. 뭐 청구를 기반으로 하고 심평원 청구 기반을 하기 때문에 보건 정보가 나의 건강이라 해서 필터링 되지 않습니다. 이런 또 변명만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지금 금융 마이데이터는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가 숨어 있는 보험, 그러니까 옛날에 가입했다가 또는 휴면 계좌들 이런 거 지금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억도 나지도 않죠. 그런 것들 다 찾아주는데 그 이유는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이나 금감위에서 관리 감독만 합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 사업하는 주체는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라 그래서 한국 신용정보에서 신용과 관련된 거를 이제 자료를 주고받아서 결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신한은행을 쓰고 있고 하나은행도 쓰고 있고 그런데 뭐 하나은행에 들어가서도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보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동의를 하면 하나은행이 신한은행보다 하나은행의 서비스가 더 좋아 보이면 하나은행에 가가지고 내 모든 서비스를 그 금융 서비스 거기다가도 모아서 포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그냥 금융기관들이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관리 감독을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근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현재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직접 하고 있어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나 산하기관을 두어서 거기서 직접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되냐 해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한 150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재부한테 설득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얘는 항상 후순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제 유전자 검사 결과고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령에서 12개밖에 서비스를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탈모, 저는 탈모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30이 넘어도 이제 탈모 안 되고 있으니까. 카페인 대사도 대략 저도 알고 있죠. 밤에 잘 못 자고. 이런 잘 알고 있는 것들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아포이포 같은 제가 이제 치매 유전자죠. 치매 유전자 같은 경우는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아포이포가 완 포지티브라는 거를 한쪽은 있다는 걸 알아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서비스는 해주지 못하도록 국내에서는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해롭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약물 유전체라 그래서 이미 많은 정보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논문으로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검사는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침을 뱉어서 외국에다 보냈습니다. 이 다이게노믹스라는 거는 이원 다이게노믹스라는 회사인데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법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하는 분은 한국 분이세요. 네, 미국 거 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비스를 못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다 맡겨도 되고 미국에다 맡겨도 되고 정작 한국의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검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고 어떤 약 효과 없는지를 봤더니 제 유전자 중에서 이 플라빅스라는 약은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처방받아서 먹는 약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프로드럭이라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고 간에서 이게 대사가 되는 순간에 이제 아주 효과가 있는 약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유전자적으로 그거를 빨리 잘 바꿔주지 못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알코올분해 유전자도 적고 카페인분해 유전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으면 금방 얼굴이 빨개져요.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은 별로 저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빅스 약은 정말 널리 퍼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저 서비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냥 저 약을 다 처방하죠. 저같이 약이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저것 때문에 뇌졸중이 생겨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처방한 의사도 모르고 있고 결국은 제약회사 좋은 일만 시켜줍니다. 효과가 없는 분한테 열심히 그 약을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이미 저는 한 번도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에 의해서 개인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많이 나가 있는 개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런 적에 환자가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강남검진센터의 이제 검진입니다. 뭔가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검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저도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검진을 하고 있는데 매년 뭔가가 새로운 병의 전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당뇨의 전 단계가 나오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각 옆에 가격들이 있고 주요암, 뇌정밀 해가지고 치매 예방, 심장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개인 맞춤으로 돼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페이하실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이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치매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치매 검사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경제적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개인 맞춤으로 해주고 있죠. 실제로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검사는 뭐 저희 병원부터 세브란스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금 검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격은 싼 데는 80만 원, 비싼 데는 한 120만 원까지 받는 그런 검사인데 이게 5년 전에도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데 그러면 이 비싼 검사를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은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안 하고 그게 이제 개인 맞춤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포2포가 양성이면 그런 사람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검사, 치매 검사를 해도 뭐 치료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는데 그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지금 레캠비라는 약이 나왔고요. 이 항체 치료제는 초기에 쓰면 진행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진 중에 특히 개인 맞춤, 예방 검진, 예방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도 이제 유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개인 맞춤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만 명을 모집한다라는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에서는 All of Us라는 걸 이름으로 먼저 NIH에서 먼저 시작했고 또 그 영국도 이제 NHS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따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홀지놈 시퀀싱을 합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써졌다 그러지만 보통 한 200만 원짜리 검사예요. 자기의 유전자 전체를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익명화 시킨 다음에 그 정보는 연구용이나 산업용으로는 쓰고 저한테는 안 돌려줍니다. 현재는 국가 바이오빅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나한테 돌려주겠다는 그 계획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기부에도 얘기하고 복지부가 요즘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개인한테 돌려주면 뭔가가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제가 만약에 저기에 자원자로 참여하려고 하면 건강인 자원자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하면 내가 그거를 200만 원짜리 검사 결과를 받으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평생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데 저기다 올라가서 익명화 시키면 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쓰는 장비들이고요. 뭐 당뇨의 전 단계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밤에 이제 저는 당뇨약을 세게 먹고 있는데 저혈당이 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걸로도 한 5kg 정도가 몸 빠졌고요. 체지방 측정기도 이런 거 집에서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하고 계셔서 한 달치, 막 석 달치 이런 데이터를 뭐 저희 어머니들 늘 하시니까 그거를 의사한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보시려고 하지 않고 그건 됐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의사가 잠깐 5분 보는데 3개월치를 어떻게 그거를 다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AI나 뭔가 연결이 돼서 디지털로 연결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뽑아줘야지 되는데 제가 현재는 그런 거랑 병원 시스템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쟤를 열심히 의사가 한 15분 동안 보고 분석을 해줘서 컨설팅 해줘도 그거에 대한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새로운 예방약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은 이제 제가 강하게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장수약으로 이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우스 생쥐의 스터디에서 보면 한 10% 정도 이제 생명 연장이 됩니다. 수명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실험을 하면 금식을 한 효과가 나타나요. 사람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게 가장 장수의 현실 검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메포민을 이용해서 이제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포민이 약이 너무 싸고
지금 특허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제약회사도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특히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는 한 10년 이상씩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를 제약회사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파운데이션, 페더레이션 협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먹고 있는 약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10kg 정도 뺐는데요. 노력 안 하고 뺐죠. 약으로 뺐죠. 다이아벡스라는 약이 바로 메프로멘이고 이걸 2000mg 쓰고 있고요. 그 최대 도수를 쓰는데 당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저 스타디에서 정상 요인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1000을 쓰다가 이건 도수가 모자라서 2000으로 올렸고요. 사실은 마우스 스타디는 만입니다. 10배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명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효과가 없는 건 다 그 적절한 용량, 효과가 있는 용량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주기 때문이거든요.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영국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약 배달이 특별히 막혀 있는 거죠. 대한약사회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이제 CBS에 이제 들어가 보면 CBS의 앱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이 앱에서는 약간 메타버스처럼 가상현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이사이를 사람이 걸어가듯이 클릭하면 그 선반들이 이렇게 쭉쭉 가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CBS에 직접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 연결이 되죠. 닥터나우가 국내에서는 이제 배달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국내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네. 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 가는데 지금 마이헬스웨이가 지금 이제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지금 현재 마이헬스웨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까지도 다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세브란스나 네이버나 컨소시엄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서울대병원이나 카카오 컨소시엄 할 수 있고 삼성서울이나 삼성전자 컨소시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 같으면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결국은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클라우드에서 핸들링 해야 되고 안전하게 보관뿐만 아니라 AI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 단일 의료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만 서비스하면 그는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굉장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고 그 많은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들, 빅5를 비롯한 큰 의료기관들이니까 서로 간에 컨소시엄을 한 다음에 이 정부는 이런 데를 관리하라는 것이죠.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정보들은 이 헬스 아바타 형식으로 이제 묶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얘가 대신 건강검진을 받고 얘가 대신 약을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굳이 몰라도 돼요. 나의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놨을까. 현재는 의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뇨 보는 의사는 당뇨만 관심이 있고 고혈압 보는 고혈압만 관심이 있고 디스크 보는 의사는 디스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총체적으로 봐주는 의사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런 헬스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가 이제 총체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정의학과 의사라든지 내과 의사가 이거를 보고 다시 또 총체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각 지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골 영역까지도 다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다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병원 어느 병원이든 가능한데 문제는 그 병원이 자기 근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국 NHS는 지역 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쇼핑하러 갔다가 내가 거기서 검진하듯이 검사하면 되고요. 내가 당뇨 있으면 당 체크하면 되고 뭐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 체크하면 되고 심지어 초음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바로 그 집 근처에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소비자 편에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것도 막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가 지역에서 자기 혈액검사 센터를 개원하는 걸 현재는 막아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오픈시키잖아요. 그럼 시골에도 다 저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의사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 그냥 읍에 마실라 갔다가 면에 마실라 갔다가 다 검사하시면 돼요. 네. 굳이 뭐 이 대도시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4시간 편의점도 요즘에 전국에 어딜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24시간 헬스부스 같은 걸 차려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검사센터가 이제 크지 않은 작은 규모는. 그럼 그 안에서도 초음파도 하면 되고, 그 안에서 청진도 하면 되고, 디지털로 다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검사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문 앞에까지 오는 약 배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가정간호 됩니다. 그 다음에 재택의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왕진도 지금 서비스가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약 배달하고 검사센터만 풀어주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최첨단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AI를 동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고 정확한 약 배달 처치까지 오는 거죠. 내가 그냥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그럴 때나 이제 병의원을 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만성질환 치료, 예방 치료 이런 걸 할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이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런 것들을 막아왔던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몫이 좋은. 그러니까 지금 개원이든 개원가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첫 번째가 목 좋은 곳을 자리 잡는 겁니다. 두 번째가 좋은 아름다운 인테리어, 세 번째가 예쁜 간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능력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젊은 의사들은 변두리에서 지금은 개원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는 순간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사실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찬성하고 있어요. 복종돼 있는 기득권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죠. 남은 이슈들을 조금 넘어가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이 강남 언니가 강남에서 갑입니다. 지금 우리 피부, 성형 이런 데서 저기서 랭킹을 다 올려놔요. 그래서 저기에 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제 피부과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 강남 언니는 의사가 만든 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발했습니다. 불법 광고다. 여기서 이제 특히 소비자들이 후기를 써놨거든요. 후기를 쭉 써놓으면 내가 그 후기를 보고 이제 피부 성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한참 그 고발을 당해서 하고 있는 중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광고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막 바뀐 겁니다. 그동안 이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비자 간 의료 정보 공유 활성화가 이제 눈에 띈다. 공정위는 복지부 협의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여기 2023년 말이니까 올 하반기죠. 이제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거 자체가 이제 불법으로 인식이 된 거죠. 사실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에는 소비자가 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국에 어디 강남 언니가 아니라 이제는 뭐 다른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사이트에서 맨 위에 뜨겠죠.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구글 헬스나 네이버 헬스의 맨 위에 이제 뜨게 되면 거기에 이제 유저를 소비자 사용기를 보고 자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병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의료 마이데이터 운영 주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싸웠던 거는 의사협회하고 시민단체였습니다. 항상 토론에 나오면 시민단체는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 삼성이 가져가기 때문에 영리병원, 재벌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라는 이름으로 반대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항상 의료사고가 언제 생길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해왔던 거를 뚫었습니다. 사실 대한의사협회는 힘이 없는 조직이에요. 제가 사실 의협의 대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서 개원이 다르고 병원협회 다르고 또 젊은 의사 다르고 기득권 의사 다르기 때문에 또 과마다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완전히 다 무너졌고 제대로 대한 대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부가 이걸 가져간 다음 2020년부터는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간에서 이걸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또 항상 예산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 타령하면서 서비스는
반쪽짜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현재는 저랑 복지부랑 다투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기관은 대출하는 거죠. 의료기관 플러스 플랫폼 사업자 같이 컨소시엄한테 인증만 관리만 하라 그런 거고요. 이건 그 금융 마이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의료 정보의 관리 주체를 병의원이 아닌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개인은 자기가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맡기면 됩니다. 그거는 다양하게 지금처럼 복지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은, 평가가 좋은데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서 공급자들이 무한 경쟁하도록 해야지만 서비스 질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1차, 2차, 3차 진료기관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옛날에 의료 자체 공급이 모자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과잉입니다, 사실은. 지금 병원들, 2차 병원들 가면 병실이 남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도 보면 의료 공급이 모자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일부 지역의 필수 의료들이 모자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 의료 공급이 과잉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만성질환 예방 중심 지역 의료를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공지능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내 정보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저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검사센터, 약배달, 가정간호, 재택의료를 다 연계시키면 지금 지역 어디에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것 같은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2,000명 뽑아서 내려가게 하면요, 지역에 있는 의사는 정말 서울에 가기 어려운 의사들만 남아서 낙수 효과로 내려가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서비스를 지역에 주겠다는 컨셉이잖아요. 공공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뽑아서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동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소비자들이 가장 잘 추천해주는 그 서비스, 그게 뭐 서울대병 카카오 컨소시엄이 되든 네이버 세브란스 컨소시엄이 되든 뭐 구글이 되든 다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마지막 지역 말단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